자, 일단 첫 번째 라볼 피아나라는 전술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20분의 선수가 예를 들어서 미드필더라고 합시다. 그럼 요 미드필더 선수가 그냥 중앙 수비 사이에 끼는 거예요. 이 중앙 수비 사이에 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 조금 더 센터백이 넓게 벌어져서 빌드업을 할 수 있고, 센터백이 넓게 벌어지다 보니까 양쪽 윙백들이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공격에 더 가담을 할 수 있고, 이 윙어들은 라인을 타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사이드 윙어처럼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수의 공격수들을 전방에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을 뺏겨서 역습을 맞을 때도 뒤에 미드필드를 포함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잡혀있는 전술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현대 축구에서 이거를 왜 안 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요즘 축구에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자, 발밑이용 골키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일단은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 8가지 정도 이유를 여러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이유가 뭐 뭔지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지만 뭐 다시 한번 조금 여러분들이랑 복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자, 뭐 큰 대목으로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다, K리그 안에서. 이거는 뭐 해외 리그랑은 당연히 여러분 차이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다 라고 해서 이제 홍명보 감독을 뽑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뭐 어떻게 뛰어나냐 라고 했을 때 뭐 이임생 위원장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K리그 내에서 압도적으로 그 공격적인 지표를 갖고 있다, 모든 부분에서 상위권이고 뭐 뛴 거리가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인데 압도적인 공격 지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효율적인 뒷공간 공략, 그 다음에 뭐 측면 콤비 플레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게임 모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적으로 울산이 K리그 1 내에서 압박 강도, 뭐 빌드업 통한 득점 모두 1위였다. 뭐 요거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K리그 내에서 그만큼 울산이 강한 팀이라는 이유죠, 여러분,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동량이 많이 떨어진다, 활동량이 10이었던 걸 고려하면은 울산이 매우 효과적으로 경기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활동량이 떨어지는 거를 뭐 아르헨티나랑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활동량이 좀 떨어지는데 좋은 성적을 낸 데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데이터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오류. 왜 데이터의 오류냐? 메시라는 선수를 제외하면 여러분 정말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메시만이 특혜를 부여받았던 거지, 메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녔고요. 그 심지어 막 그 미드필더를 보는 데파울, 엔조, 메갈리스터, 뭐 디마리아, 이런 선수들이 중간에서 설거지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메시는 공격에만 좀 치중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아끼는 이런 형태를 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르헨티나랑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지표적인 뭐 통계적인 오류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리그, K리그 안에서만큼의 홍명보 감독님의 지도력에 있어서는 저도 의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적으로 증명을 했었던 분위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홍명보 감독님이 K리그 내에서의 그 성적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뭐 선수가 뭐 선수빨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수가 좋아도 여러분, 뭐 이건 전북 팬들을 제가 자극하는 말이 아니고요, 전북이 선수가 나빠서 꼴찌까지 간 건 아니잖아요, 이번 시즌.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K리그 내에서만큼은 압도적인 성적을 거둬들였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K리그 내에서 지표적으로도 1등을 했다라는 거, 요것도 대단한 업적이시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했는데, 저는 리더십적인 부분도 저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U20세부터 시작돼서 이제 런던 올림픽이었죠. 런던 올림픽 때 그 냈던 성적들,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님이 나왔던 여러 가지 다큐 영상들을 보면은 선수들을 원팀으로 꾸리고 뭔가 동기부여를 주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K리그 팬들한테는 엄청 유명한 건데, 이게 팀이야, 라커룸 토크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리더십에서는 솔직히 뭐 외국 감독보다 홍명보 감독님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나라 선수들의 뭔가 문화, 그 다음에 언어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의사 전달을 확실하게 할 수도 있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선수 생활 하실 때도 항상 대표팀의 주장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리더로서의 모습을 꾸준히 잘 보여줬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리더십 요거는 딱히 저 태클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어쨌든 MZ세대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 MZ세대 선수들이 꽤나 많아요, 지금 대표팀에.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도 있고 서령우 선수도 있고 여러 어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에게 이런 리더십이 과연 그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의문부호가 붙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또 이제 손흥민 선수라든가 황희찬 선수, 김민재 선수, 우리나라 이제 네로라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대표 선수들이 있죠. 그런 선수들에게 요런 리더십이 과연 통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부호가 남는다. K리그 내에서는 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과연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을 어떻게 이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고 이 선수들을 구슬릴 것인가, 요게 조금 의문심이 남기는 합니다. 물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대표팀 감독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뭐 진행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임생 위원장이 이런 말을 또 했어요. MIK라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MIK라는 정책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MIK라는 거를 좀 정책을 발표를 좀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어떤 분들은 뭐 머니, 인맥, 그 다음에 고려대 뭐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했을 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요 정책인데, 요거를 제가 또 유심히 봤는데 요게 이제 말 뜻대로 똑같아요.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의 것, 우리만의 고유의 것, 뭐 요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정책 발표를 했어요, 축구협회에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뭐 유능한 감독들부터 시작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데려왔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오고 뭐 대단하신 분들을 데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문화와 맞아야 되고 우리의 것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뭐 정신력이 뛰어났고 활동량이 뛰어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럽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어린 선수들을 육성할 때 이 선수들의 기술은 상향 평준화가 되었지만 조금 정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활동량적인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진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반대로 하는 말씀 중 하나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모든 부분에서 정말 좋아지긴 했지만 옛날 대표팀의 선수들을 보면은 그 선수만의 캐릭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만의 캐릭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뭐 적토마 하면은 바로 고종훈 감독님이 떠오르고, 테크니션 하면 최문식 감독님이 떠오르고, 뭐 이런 선수들의 이름이 바로바로 떠오르잖아. 꾀돌이, 이영표 해설위원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요즘 선수들을 보면 그냥 로봇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만의 특별한 캐릭터가 없다는 거, 축구적인. 그래서 요게 날쌘돌이 서정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요즘 선수들의 요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을 조금 더 잘 아는 누군가가 이 대표팀을 맡아서 이걸 이끌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유소년 정책부터 이제 성인 무대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정책에 가장 적합한 감독 중에 한 명이 바로 홍명보 감독이다. 왜냐하면은 홍명보 감독이 울산현대 감독을 맡기 전에 옛날에 김판곤 위원장 시절에 이제 축구협회에서 전무로 또 일을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부분도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축구협회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 감독님이 정확히 아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도 축구협회가 지금 MIK 정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이 MIK 정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생각도 하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우리가 유럽에서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비싼 감독들을 모셔와도 결국 그거를 우리의 것으로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날리는 일이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좋은 선수를 키우는 거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를
키울까? 요거를 좀 나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K리그에도 많은 감독님들이 사표를 쓰고 뭐 자진 사퇴도 하고 경질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대표 A팀에 감독을 하면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누굴 선임해야 될지 제목이 없다, 뭐 할 분이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안에서 좋은 지도자를 키워야 되고 그 좋은 지도자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지도자들을 키울 것인가 라는 거를 좀 고심하게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뭐 해외에 연수를 보내고 단순히 국가대표 선수 경력이 있고 뭐 좋은 선수였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좋은 지도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리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그게 있는 것인가 라는 거를 조금은 우리가 면밀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뭔가 선수 출신이 아니면 안 돼. 선수 출신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어야만 해. 뭐 요런 선입견들이 조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선수로서의 재능이 있는 거랑 지도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에 재능이 있는 거는 저는 다른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를 더 많이 양성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제2의 손흥민, 제2의 박지성 이런 선수들을 키울까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정책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이게 우리나라 지도자를 보면은 지도자 교육 코스나 이런 게 절대 나쁘진 않아요. 가면은 정말 좋은 강사님들이 좋은 교육을 해주고요. 보여주고 알려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저는 뭐 이게 저가 아직 지도자로서의 뭔가 커리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이제 박주호 해설위원이 했던 말이죠. 어떤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그 감독의 훈련을 몇 번만 해보면은 이 감독의 축구 철학과 이 감독이 하고자 하는 축구 전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과연 K리그 안에서 훈련에 자신의 전술적인 철학을 녹여낼 수 있는 감독님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유럽의 정말 잘 나가는 지도자들과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어떤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훈련을 2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2시간을 진행을 하면은 패스 훈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미니 경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술적인 부분도 할 거고 이렇게 세션을 나눠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몇 분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축구에 맞는 패스 드릴을 설계하고 선수들한테 심어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워밍업이 끝났을 때 패스 훈련부터 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축구에 대한 전술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패스를 주고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패스 훈련을 하면서도 우리 팀의 전술에 응용되는 움직임과 우리 팀 전술에 응용되는 이런 전술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패스 게임을 하나를 하더라도 단순히 선수들한테 패스 게임을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패스 게임 안에서 우리 팀의 전술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 경기로 들어가거나 전술적인 훈련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아마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도자분들은 이게 지도자 코스에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 드릴은 그냥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패스 드릴 하고 그 다음에 패스 게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선수들 11명 이렇게 세워놓고 중간중간에 계속 끊으면서 말로 설명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그 전술적인 색깔을 입히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전술적인 부분이 선수들한테 전달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구시대적인 축구로 가는 팀들도 많아요. 특히나 뭐 K리그를 보면은 막 처음에 시즌 초반에 어떤 전술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5백으로 눌러앉는 팀들이 꽤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나 이런 팀들을 보면은 대단한 팀이다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키우는 게 일단 급선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좋은 지도자라는 거 안에서는 좋은 선수 커리어라는 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선수가 꼭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라볼피아나 전술이란, 이제 이 라볼피아나 전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깊숙이 안 보시던 분들까지도 요번에 이임생 기술위원이 또 했었죠. 라볼피아나 전술을 구사한다, 홍명보 감독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이임생 그 위원장이 이 라볼피아나라는 단어를까지 알고 이 전술이 무엇인지까지 아는 걸 보면 아 참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저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지도자분들에게 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전술은 라볼피아나라는 전술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라볼피아나라는 단어도 나는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된 거지 라볼피아나라고 누가 처음에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외국에서 파생된 단어겠죠. 근데 저도 축구하면서 단 한 번도 라볼피아나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축구할 때는 항상 감독님들이 이 전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 그냥 야 원볼란치가 되든 투볼란치가 되든 미드필더 보는 놈 한 놈이 중앙수비 사이에 껴라 임마, 그리고 사이드 풀백 쭉쭉 올라가 임마, 요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렸지 야 우리는 라볼피아나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요번 기회로 이제 이인생 기술위원장도 아 라볼피아나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요 전술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뭐 더 길게는 20년? 그러니까 좀 이 전술이 성행된 지는 꽤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 축구에서 네로라 하는 감독들이 쓰는 전술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K리그를 보면서 뭐 홍명보 감독님의 전술에 대해서 크게 코멘트를 한 적이 없잖아요. 저희 유튜브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 뭔가 신기한 전술이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이 전술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적이 없었어요. 워낙 오랫동안 해왔던 전술이고 예전 축구에서부터 있었던 전술이기 때문에 이 전술에 대해서는 딱히 뭔가 새롭다 혹은 혁신적이다 요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라볼피아나 전술에 대해서 야 그렇다면은 라볼피아나가 도대체 뭐며 왜 요즘 현대 축구를 하는 팀들은 특히나 잘 나가는 팀들 뭐 예를 들어서 펩이 운영하고 있는 맨시티 그 다음에 데제르비의 축구 요런 팀들은 왜 라볼피아나라는 거 그렇게 좋다면서 안 하냐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라볼피아나라는 전술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싫습니다. 요 20분의 선수가 예를 들어서 미드필더라고 합시다. 그럼 요 미드필더 선수가 그냥 중앙수비 사이에 끼는 거예요. 이 중앙수비 사이에 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 조금 더 센터백이 넓게 벌어져서 빌드업을 할 수 있고 센터백이 넓게 벌어지다 보니까 양쪽 윙백들이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공격에 더 가담을 할 수 있고 이 윙어들은 라인을 타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사이드 윙어처럼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수의 공격수들을 전방에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을 뺏겨서 역습을 맞을 때도 뒤에 미드필드를 포함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잡혀있는 전술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현대 축구에서 이거를 왜 안 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요즘 축구에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하죠. 이 자리에 서 있던 선수들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축구에 있어서. 왜? 이 선수들이 얼마나 킥력이 좋냐, 이 선수들이 얼마나 전방으로 패스를 잘 뿌려주냐에 따라서 그 팀의 전술적인 퀄리티나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를로가 됐던 아니면 토니 크로스가 됐던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성용 선수가 됐던 이런 선수들이 이 자리에 쓸 때만큼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허나 요즘 현대 축구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미드필더 선수들만 좋은 기량을 가지고 좋은 패스웍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요즘 현대 축구를 보면은 이 중앙 수비수에 서 있는 요 선수들도 발밑이 좋은 중앙 수비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바보같이 이 아래쪽에 3명이나 배치를 해두면서 빌드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앙 수비수들도 공 잘 차는데 그냥 얘를 한 칸 올려서 위에서 우리가 숫자 싸움을 가져가자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가 더 이상 의미 없이 내려오는 경우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현대 축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발밑이 좋은 골키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발밑이 좋은 골키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미드필더 자리에 미드필더가 내려오기보다는 골키퍼를 올려가지고 스위퍼형 골키퍼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가 더 이상 미드필더가 아래쪽에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알리송이 될 수도 있고 뭐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에데르송 골키퍼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발밑 좋은 골키퍼들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요 라볼피아나 전술은 많이 구시대적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윙백들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 자, 라볼피아나가 없어지면서 과르디올라라든가 아르데타 뭐 세계적인 데제르비 이런 명장들이 구안해낸
전술이 무엇이냐. 자, 이 두 명으로만 빌드업하기에는 솔직히 불안한 요소가 많이 큽니다. 토트넘의 전술만 봐도 이 두 명이 역습 상황 때 남는 경우가 꽤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르디올라 같은 감독들이 왜 미드필더를 내려? 차라리 우리 발밑 좋고 영리한 사이드 풀백들을 안에 한번 넣어서 띄워보자.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진첸코라던가 칸셀루 이런 선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신조어가 등장하냐? 인버티드 윙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풀백이 직선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윙백들을 안에 넣어가지고 센터백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전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윙백 선수들을 요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축구는 이게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전술이 변화하는 것처럼 더 이상 미드필더 선수들을 아래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골키퍼까지 올라와서 요렇게 이제 전술적인 색깔을 구현을 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볼피아나라는 전술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게 뭐 신세계 전술이냐? 아니에요. 그냥 이전부터 행해오던 전술 중 하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버티드 윙백이라는 전술이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현대 축구에서 요 전술을 볼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감독님을 선임을 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전술이고 요즘 현대 축구 트렌드는 결국에는 인버티드 윙백이 현대 축구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버티드 윙백을 쓰는 광주FC의 축구에 열광을 하는 거고 인버티드 윙백을 잠깐이나마 썼었던 안익수 감독님 FC 서울에 있어서 야 처음에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물론 인버티드 윙백을 쓴다고 해서 모든 팀들이 다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아니에요. 인버티드 윙백을 쓴다고 해서 우승을 하고 막 항상 승리를 하고 이건 아닙니다.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전술에 있어서 뭔가 선수들한테 이해를 못 시켰거나 약한 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허나 이 인버티드 윙백이 왜 지금 현 축구에서 가장 트렌드라고 하냐면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도자들이 다 쓰는 전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라볼피아나라는 걸 쓰는 지도자들은 없다라는 거. 없지는 않죠. 있겠죠. 있는데 많이는 없다라는 거. 세계적인 축구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라볼피아나 전술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착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의를 제가 조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센터백 사이에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경기 운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박용우 선수라던가 요번에 영입된 정우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 라볼피아나 전술에 있어서 핵심적인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김 코치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 당연히 매우 아쉽죠. 제가 뭐 홍명보 감독님이 싫어서 아쉽다는 게 아니라 저도 좀 해외에서 조금 뭐 이름값이 떨어지더라도 유능한 지도자를 모셔오기를 바랬는데 결국에는 뭐 축구협회에서 지금까지 거론했던 뭐 후보들 그 다음에 축구협회에서 지금까지 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액션을 취했던 것들은 다 그냥 큰 의미 없었던 액션이었고 결국 이렇게 돌다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빨리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홍명보 감독님이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이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솔직히 저는 큰 기대는 솔직히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그렇게까지 일을 잘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예산도 한정적이었고 그리고 뭔가 박주호 해설위원의 그런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축구협회가 많이 무능하구나. 진짜 저 축구협회 안에서는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일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부호가 많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전력 강화위라는 게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력 강화위라는 그 명목 하에 회의를 도대체 몇 번을 했고 얼마나 많은 그 지도자들을 내세웠는데 결국에는 누군가 뽑고 싶은 사람이 결국에는 내정이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좀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계기였고 뭐 우리가 이 계기로 인해서 지금 여론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안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일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그 보직에 남아 계시기 때문에
때문에 계속해서 정몽규 회장이 일선에 나서서 얘기를 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하기보다는 이 기술위원장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물갈이를 한다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정혜성 위원장 썼다가 이임생 위원장 썼다가 또 일 잘못되면 요번에 이임생 위원장이 또 뭔가 나가게 되는 위치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말하면 계속 뺑뺑이를 돌린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냥 했다가 뭔가 축구협회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회장님이 나가기보다는 기술위원장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을 넣고 또 기술위원장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또 계속해서 채워넣는 요런 형태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 발전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려면은 도대체 무엇이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이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